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연맹왕국, 연맹체 국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장국가, 각 부족들이 왕이 아닌 군장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더 센 세력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 가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부족들이 이제 연맹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 중에 대표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지만 각각의 부족장들은 나름의 관리들을 두고 영역을 다스리고 있죠. 군사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맹체 국가의 사례를 앞에서 두 나라를 봤었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먼저 부여를 이야기하겠군요. 부여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중앙에 왕이 있지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의 사출도가 있었죠. 그래서 사출도에서 이 가들이 별도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도 소노부, 계루부, 관노부, 연노부, 전로부 등의 5개 부족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연맹체 국가, 연맹왕국이라는 거죠. 이들은 서로 협의해서 중요한 일들은 서로 협의해서 나라 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외적인 정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왕권이 강화됐죠. 그리고 왕위의 부자 상속까지 가게 되면 정말 왕권이 세진 겁니다. 왕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특정 부족에 의해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족을 중심으로 왕권이 세진 거고 정말 더 세진다면 이제 그 같은 부족 안에서도 부자 간의 왕위 상속이 이어진다면 정말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연맹왕국은 중앙 집권적인 영역국가로 고대국가로 발전해 갑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는지 통치체제 정비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에 앞서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영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태조왕 때죠. 태조왕은 옥저를 복속시키고 계루 고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확립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태조왕은 미스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위 연대표 교과서 맨 뒤에 보면 부록에 나오죠. 연대표를 한번 봐보세요. 태조왕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대 임금도 아닌데 이름이 태조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태조왕은 사실상 소노부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왕위를 계륵으로 가져온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륵 고씨의 첫 번째 임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고이왕 이 양반도 출생이 좀 미스터리합니다. 이분도 연대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한번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백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한 54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마한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목지국이 있었죠. 이 목지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백제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게 바로 이제 한강 유역 엄청나게 넓은 이게 사물의 보고 아닙니까? 평야와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악했다는 건 이제 목지국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체제 정비, 육좌평제도를 만들었고 선생님 때까지는 이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가 반영돼서 백제는 율령 반포에 대한
자료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좌평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신라의 경우에는 박씨 혁거세, 석씨 탈해, 김씨 알지. 그래서 박석김 세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로 6촌 6개 부족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세 개의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연맹왕국,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이 중에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는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왕의 명칭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라 왕의 명칭은 뭡니까? 혁거세는 거서관이죠. 귀인이란 뜻입니다. 귀한 사람, 왕이라고 불리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어때요? 차차웅,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제 재정, 일치, 지배자가 제사까지 지내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금으로 바뀝니다. 이사금은 연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맹체의 각 부족장들 중에서 나이 제일 많으니까 네가 왕해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무랑 때 비로소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립간은 대수장, 대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립간의 명칭, 왕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각 부가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연맹왕국에 비해서 이제 부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부는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국천왕 때 각 부족의 명칭을 뭐 이렇게 소노부, 계루부, 관노부, 연노부, 전로부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다는 말은 그만큼 부의 독자성이 약화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국왕 중심의 이론적인 통치 체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왕 못지않게 권력을 누리며 자기 부하들을 갖고 있었던 부족장들의 경우 이제 왕권에게 복속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들의 그 규모, 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중앙귀족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넌 나하고 다르니까 옷 똑바로 입어. 옷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등급을 정해줘야죠. 구매에 따라서 이걸 관등제라고 합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매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세력이 센 부족장들은 좀 높은 관등으로 포섭을 했겠죠. 여전히 이렇게 중앙 귀족이 된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가들의 회의, 모든 가들의 회의, 제가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높은 사람들, 뭐 상가, 고추가 이렇게 불려지는 거고요. 고추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좌평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 정사함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죠. 정사함 회의라고 불렸고요. 중요한 일은 여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다고 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등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화백회의. 그래서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귀족회의체가 존재했다. 중앙 통치 체제는 이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영역 국가의 모습을 갖춰져 가고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다스린다기보다는 정복해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나가 있어야 되겠죠? 군대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새롭게 지방을 이렇게 군으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군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군이 지금의 지방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이런 군자가 아니고요. 군사군자입니다. 군주라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뭐 제목에 다 있어서 뭐
가리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중앙 집권적인 영역 국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되려면 이제 하나의 통치 체제를 갖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성문법적인 통치 기반을 만든다는 거죠.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4세기 후반에, 신라는 6세기 버풍왕 때, 백제는 따로 기록은 없지만 아마 고유왕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불교. 각 부족장마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맹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 영고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부족장들은 모이죠. 모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서열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고등적인 종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 각 조상신을 숭배하던 그런 지배 이념이 아니고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립하고 사상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고등 종교를 수용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미 그 전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지만 6세기 가서야 공인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잘 아시죠? 그 유명한 2차돈의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이미 신라는 불교가 들어와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무코자, 고구려 사람 또는 아도라고 불리죠. 이 아도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이 아도가 들어와서 지금의 구미 지역, 해평, 도계 그쪽으로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절을 세운 게 도리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도리사에서 수양을 하면서 황악산 쪽을 바라보고 손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손으로 가르친 그곳에 절을 세웠다 해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김천의 직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문제도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중앙 귀족으로 지방 부족장들을 흡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줘야겠죠. 양이 적다고 오늘 선생님이 너무 천천히 했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 또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가야의 성립과 변천 과정. 변한 지역에서 이제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김해 지역에 있었던 구야국이 이제 금관가야로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면서 이제 김해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이 만들어지죠. 전기 가야 연맹. 이들은 벼농사와 철기 문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넓은 평야지대와 여기서 철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한 군현의 낙랑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가 바로 가야 연맹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 연맹은 신라 내무랑 때 신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내친 김에 네, 그렇습니다. 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전기 가야연맹은 해체되고 금강가야는 쇠퇴하면서 해체가 됩니다. 금강가야가 아직 멸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5세기 후반에는 내륙지역, 공격을 당하지 않았던 내륙지역의 고령지방,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연맹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후기 가야 연맹이 되겠습니다. 가야 연맹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압박을 받다가 결국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신라에 흡수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금강가야 이 가야 연맹이 약해지게 된 또 다른 이유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